내려가라면 내려가지요. 나와 뜻이 다르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앞에 길이 없습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 신뢰를 안 주는 겁니다. 이번 노선 투쟁을 통해서 네. 우리 당은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한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 저는 다시 태어날 거라고 믿고요. 이 노선 투쟁은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사과 자체도 늦었고 사실 지금 해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앙하는 이 세력들의 마지막 축제가 지금 저희는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끊어내면 그만 아니에요. 예. 윤석열 씨 우리 사람 아니다라 그래서 완전히 끊어내시면은 이분이 편지를 보내든 뭐라든 국민의힘에 무슨 탄핵이 있습니까? 우리는 타격이. 그러고 있어요. 당에서 이제 윤리감찰단 통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 또 이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니 조금 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당에서도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당에서 근데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2월 1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새로운 한 달 시작됐고요. 한 주도 시작이 됐고 이제 올해 한 달만 지나면 2026년입니다. 세월 빠릅니다. 진짜 빠르네요. 제가 30살 된 게 참 엊그제 같았는데. 예. 청년이신데요. 그러니까요. 아쉽습니다. 몇 해 안 지나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럼 청년들과 함께 오늘 장난 여의도 한번 가볼까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섭외 과정에서 아마 좀 약간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박지원 의원님 모신다고 모셨는데 지역이 목포시죠? 저는 지금 전북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 네, 동명이인이시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이신데 네. 평당원 최고위원은 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시도된 제도인데요. 네. 이제 원래 당 대표님이 지명직 최고위원을 한 명을 지명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거를 평당원들한테 오픈을 하신 거예요. 그 자리를. 그래서 평당원들 중에서 평당원들끼리 이렇게 선출을 해서 한번 해보면 본인은 예. 그 사람 지명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선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선출되신 거군요. 예, 선출이 됐고 당 대표님한테 지명을 받았죠. 이제 그럼 누군 줄 알고 선출하셨대? 이제 막 이제 그 절차가 많습니다. 뭐 서류 심사도 하고 면접 그래요? 심사도 보고 배심원단이랑 하루 종일 토론도 하고 뭐 정견 발표도 하고 네네네. 여러 절차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박지원 최고위원님 더불어민주당 모셨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전 대변인 박상수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여기가 갑자기 최고위원 회의가 돼버려서 네. 제가 대변인이 껴도 되는지 안 되죠 사실. 안 되는데 껴준 거죠. 아이고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김성열 수석 최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우리 장르만 여의도가 품격이 확 올라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아주 뿌듯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 품격의 최고봉 우리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입니다. 예, 국내 굴지의 대형 언론사 부장. 예. 댓글에 애국보수라고. 애국보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애국보수 나왔어요? 애국보수 댓글에. 네. 근데 이 딱지 떼기 힘드네요. 한 전주인가 저전주인가 한 2주 지금 지난 것 같은데. 이제 애국보수로 가요? 애국보수.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나라 사랑합시다. 예, 예.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가기에 앞서서 참 우리 박지원 최고위원 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 사퇴했어요. 예, 오늘 사퇴 의사 표명했습니다. 예. 원래 원래 어렵게 된 최고위원을 왜 사퇴하는 거예요? 작년 이제 8월 달에 다 선출되신 분들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고 예. 정권 교체 창출에 이렇게 성공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예, 예. 가지고 공약으로 해서 되셨고 이제 본인들의 역사적 소임을 다하셨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국민주권정부의 진정한 지방정부에서의 실현을 위해서 네. 그런 명목으로 사퇴를 오늘 하셨습니다. 고정 욕심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정신교육을 했는데 지금. 뭐 특별한 이유 없어요? 아유 그럼요. 제가 뭐 오늘 이렇게 문제될 발언은 하지 않는 근데 걸로 원래 알고 한 명 있습니다. 더 사퇴하면 약간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네 분까지는 사퇴도 5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가진 않고 원래 3-4분 정도가 거론되다가 네. 오늘 이현주 최고위원님이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3명으로 명단은 확정이 됐고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보궐선거 걸쳐서 네네. 3분 더 선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뭐 지도부 갈등 이것과 무관하게 그냥 지방선거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나가신 거죠? 네네. 사퇴 시한이 내일 자정까지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최고위원회에서 의사 표명하셨습니다. 박지원 최고는 사퇴하실 생각은 예, 저는 된 지가 2달밖에 안 돼서 지금 사퇴하면은 쌍욕 먹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방선거 앞두고 내일이 이제 사퇴 시한이라 오늘 마지막 최고위원 회의를 하신 거구나.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청래 지도부는 그냥 가는 것이고 내년 중반까지 계속 가는 것이군요. 내년 그렇죠. 올해 8월 전당대회까지는 임기 계속하는 것이죠. 네. 근데 보궐로 뽑히기 전에 네. 만약에 두 분이 더 그만두면은 비대위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이제 굳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분들은 내일 자정까지가 사퇴 시한이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 정말로 비대위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나가시지 않는 이상 그럴 일은 아주 희박하죠. 네. 요즘 민주당이 국민의힘 많이 따라해서 왜요? 그 뭐 저기 비대위도 따라하는 당원권 거야? 한 달만 당비 내도 그 투표권 주고 이런 거 많이 따라해서 뭐 최고위원 사퇴로 비대위 가는 것도 예. 따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여쭤보세요. 비대위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사태 뭐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자, 그리고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쿠팡. 참 문제 많네요. 네, 국내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서 역대 최대 규모급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보가 유출된 쿠팡 계정은 3,370만 개니까 사실상 쿠팡의 모든 고객 정보가 다 유출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제 개인정보 주소, 집 주소, 뭐 주문 내역까지 다 노출됐다고 하고요. 네. 쿠팡은 결제 정보와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았다고 일단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쿠팡 서버에 무단 접근이 있었던 것이 올해 6월인데 지금 5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쿠팡에서 일했던 중국 국적 직원이 유출 경로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 직원은 이미 퇴사하고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문 내역이 털렸다는 거는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네. 뭐 정프로님 뭐 주문하셨던 뭐 제품이 뭐 늦어지고 있습니다. 뭐 링크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링크 누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주문한 거니까. 네. 그런 스미싱 같은 거 피해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좀 해봅니다. 그 진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네. 계속 그 한 2000년대부터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거를 집단 소송으로 아마 이번에도 집단 소송이 있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집단 소송으로 이것을 하려고 그래도 사실상 그 구제를 받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법조계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규칙이 있는데 한 몇백 명 단위의 얼마 이하는 위자료를 인정을 해주는 편인데 이 정도 대규모 단위는 네. 거의 위자료 인증이 잘 안 됩니다.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집단 소송을 이렇게 공동 소송의 형식으로 하지 않고 미국식 집단 소송 제도를 도입을 해서 네. 네, 그래서 이 피해자 중에 대표가 이렇게 소송을 해서 하면 그거 다 배상을 인정받는 받도록 걸로. 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태나 아니면 독삼사 배기량 사태나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계속 이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법안도 발의하고 그려 네. 했지만 사실 10몇 년째 이 부분이 제대로 도입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쿠팡의 이런 사태를 계기로 해서 좀 이건 민생 이슈거든요. 네. 그리고 독삼사 사태 때도 그랬지만 왜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까를 생각해 보면 독삼사가 뭐예요? 독삼사에서 그 배기량 조절 독일 자동차. 삼사 네, 아유. 그 사건 때 예. 네, 그 사건 독삼사 사건이라고 우리가부터 독일 자동차 마음대로 줄이지 않습니다. 근데 네. 그때 이제 보면은 다른 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배기량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네. 그 엄청난 양의 손해배상을 해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사과 한 번 하고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요 저 했으면 뭐죠? 좋겠습니다. 그 언론에서도 좀 나오던데 이게 이제 보통 쿠팡 주문할 때 뭐 공동 현관 비밀번호 넣잖아요. 네. 왜냐면 그거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그거랑 집 현관 비밀번호 같은 경우가 꽤 된대요. 그래서 그거는 꼭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동 현관이랑 집 번호가 똑같으면 집까지 그냥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뭐 그런 것도 예의가 좀 있습니다. 이게 멀리 갈 필요도 없이요. 그 같은 통신사에서 이제 통신사나 이렇게 IT 기업들이 털린 내용을 보면요. 지난해 미국에서 AT&T라고 통신사가 있어요. 거기서 7천만 명이 넘게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했느냐? 집단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개인당 최대 750만 원까지. 한 사람당 750만 원까지 배상을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 전에 SKT 2,300만 명 정도 유출 있었죠. 지금 30만 원 조정안도 거부했어요. 인당 30만 원도 못 주겠다 이거야. 그냥 이런 식의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 있으니까 지금 이 정보 보호에 투자를 안 합니다. 요번에 쿠팡 터졌잖아요. 쿠팡이 지금 매출의 몇 %나 지금 정보 보호에 투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0.2% 투자했어요. 지난해. 예, 그리고 뭐 SKT도 KT도 네이버도 이런 것도 1% 미만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이 한 번 터지는 게 아니라 반복이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세계 범죄자들한테 특히 이렇게 막 전화 오는 보이스피싱 하는 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거야. 내 개인정보가. 예,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네. 문제가 심각해요. 자, 근데 이 쿠팡은 최근에도 뭐 그 노동자 사망 사건도 좀 있었고요. 퇴직자에 대해서 퇴직금 미지급한 일도 좀 있었고. 계속해서 문제는 있는데 굉장히 그 대관 로비를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네. 쿠팡에 지금 간 사람들이 전 정부, 이번 정부 통틀어서 진짜 한 수십 명 될 것 같아요. 국회 사무처 감사관실에 따르면 올해 쿠팡으로 이직하기 위해서 취업 심사를 받은 4급 보좌관이 9명이라고 하고요. 취업 심사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숱하게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업체들이 대관 업무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 때도 그렇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그 정부의 핵심적인 인사들을 이렇게 임원이나 이렇게 해서 데려가서 대관 업무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그것이 이제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해지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굉장히 많이 활용된 면이 있어요. 네. 이번에 뭐 서영교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도 사실 이 회사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보면은 플랫폼 업체들에게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지만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규제 법안이 마련되는 것을 막는 그러한 네.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규제,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집단소송 도입 이런 것들은 전부 국민과 네. 소비자를 위한 정말 진짜 민생 법안들이거든요. 대변인님. 이건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비판은 사실 일반적인 비판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저 박지원 최고위원한테 그 정도 멘트는 좀 양보하셨으면 어땠어요?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아닙니다. 제가 아직 끼어들 틈을 찾고 아니, 있습니다. 진짜. 아닙니다. 아니, 들어오시면 돼요. 그냥 아니, 그냥 막 의심을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가 그냥 막 들어. 아, 제가 좀 띠동갑이라 또 챙겨드려요. 그걸 그게 치고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네. 예. 욕심이 많아서. 우리 박지원 최고위원님 혹시 저도 동감하고요. 동감 정도는 안 될까요? 이게 네. 쿠팡은 사실은 이제 네. 뭐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고 네. 어떻게 보면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강력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플랫폼사 외에도 이런 약간 혁신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고 시장 점유율을 계속 넓혀가는 업체들이 대관 업무 쪽에 돈을 많이 쓰는 건 맞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나 이런 규제를 회피하는 데 있어서 치러야 될 비용을 뭐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다른 규제 같은 비용을 올려서 대관 업무 종사자들에게 주는 월급보다 네, 치러야 될 네. 대가가 훨씬 크게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쿠팡은 이런 거는 진짜 한국 기업처럼 일을 잘하고 맞아요. 진짜 상장은 미국 가서 하고. 쌍장 미국에서 하고 건모해야 건모해. 네. 정말 그러니까 수사를 막을 때는 전직 그 법조인들이 여기 그러니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때리니까 공정위 출신을 영입을 하고 그리고 뭐 노동부에서 이제 노동 이슈를 갖고 갔더니 노동부 출신을 한 8명 영입하고 여긴 진짜 대관에는 탁월한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사례를 네. 좀 말씀드릴게요. 원래 제가 보좌진들이 있는데 많이 가요. 네. 그래서 제가 후배 선배님들 가 계시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되게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너무하다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한참 쿠팡에서 이제 택배기사 분들이 과로로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실 때 국회에서 안 되겠다 현장 검증을 나가자. 국정감사 때 현장 검증을 갔어요. 환노위에서 갔는데 가자마자 우리 환노위에서는 위원장이 제일 높으시거든요. 같은 의원이어도 위원장이 또 오더니 여기 부사장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높은 분이었어요. 내 보좌관 출신이야. 딱 이러고 감사를 하기 직전에 현장 감사를 하기 직전에 아니 거기서 뭘 얘기합니까?
거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딱 그러고 시작을 하는데 너무 부적절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같은 당이었음에도 저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에요. 예, 참 이런 거는 돈을 진짜 안 아끼는 모양이에요. 이 쿠팡이. 자, 하여튼 요거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 정치권이 아무 말 못하고 넘어가는지 요건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에게 옥중 편지를 보냈습니다. 극우가 절절합니다. 전한길 씨를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다. 전한길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성경 구절도 같이 썼고요. 고든창 모스탄 소년보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라고도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든창, 모스탄, 손현보 요 세 분한테 네. 안부도 전한다 이거죠. 네, 프레드 플라이츠 뭐 등등등에게 전한다고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요. 아니 전한길이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면 건진 법사는 부처님이 보낸 선물이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건진 이 사람 저 불교랑도 무관해요 사실. 예,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하면. 자, 여튼 매우 부적절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 근데 이제는 그냥 뭐 상당히 좀 놔버린 것 같기도 하고 아예 그냥 이쪽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굳히고 싶은 마음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박지원 최고께서는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떻게 좀 읽고 계십니까? 뭐 저는 본인은 이제 진심이실 거라고 보고요. 진심이에요? 네, 절절하게 이렇게 성경과 기도로 이렇게 메일을 보낸다고 하시니 예. 진심이실 것으로 믿고 예. 이제 저는 민주당 지도부의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사실은 뭐 이게 이 나라의 측면에서나 뭐 어떤 기독교 개신교 입장에서는 정말 통탄할 일이지만 윤석열이 자꾸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주면서 국민의힘 내에서 자중질환을 일으켜주는 거에 대해서는 내심은 사실 뭐 표정 관리하면서 그렇게 민주당 선거운동 해주고 있구나. 약간 거의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뭐 다음 이슈랑도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 당은 아주 격렬한 노선 투쟁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앙하는 이 세력들의 마지막 축제가 지금 저희는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그에 대해서 당내에서 노선 투쟁을 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쪽에서 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월 중순 석방을? 나는 진짜 정말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네네. 아니 옛날부터 느꼈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지금 또 가지고 들고 나오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지금 입법을 해버리시면요 그 다음에 재판부 구성하고 그 다음에 공판 재개해야 되잖아요. 변론 절차 다시 갱신해야 되잖아요. 변론 절차. 아닙니다. 저희 갱신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2심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2심부터 법안돼 하려고 있습니다. 1심은 안 하고 네네. 네, 그러면 뉴스 그나마 읽고 좀 오세요. 낫네요. 뉴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변론 절차 얘기 나온 지 지금 며칠 됐는데. 네, 근데 변론 절차 갱신하고 그렇게 되면 이 윤석열 전 대통령 1월 중순에 석방시키면 20부터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다행이네요. 근데 진짜 그러면 오히려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돼가지고 과연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손해를 받는가? 지금 이런 편지들 나오면 과연 손해를 보는가? 또 요번에 석방돼서 나오셔가지고 전한길 씨랑 손잡고 부정선거 2 영화 보러 가면 과연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손해를 볼 것인가? 아니 민주당이 잘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못 쓰게 하세요 그러면 이런 편지를. 우리 당 사람도 아니 이제 우리 당 사람도 아닌데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 당 사람 맞는 것 같은데 뭐 장동혁 보니까. 우리 지금 심각한 노선 투쟁 중입니다. 면회를 가고 옹호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고 끊어내면 그만 아니에요. 예. 윤석열 씨 우리 사람 아니다라 그래서 완전히 끊어내시면은 이분이 편지를 보내든 뭐라든 국민님이 무슨 탄핵이 있습니까? 우리는 타격이. 그러고 있어요. 아유. 자, 장동혁 대표는 지금 다시 우리 하나로 뭉치자 이러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수요일이 이제 비상계엄 1년이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노선 투쟁이 있는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장애 집회가 어제 있었는데 거기서 똘똘 뭉쳐서 끝까지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 사과하자라고 했다가 아주 단상에서 털렸습니다. 이건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진정한 국민 정당으로 당을 재건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똘똘 뭉쳐서 끝까지 함께 나아갑시다. 내려가라면 내려가지요. 나와 뜻이 다르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앞에 길이 없습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의 신뢰를
한동훈계가 주로 이제 공격 대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갤럽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전직 대통령별 그 조사를 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잘했다가 16% 정도 나왔어요. 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잘했다가 1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겹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전두환 전 대통령 지지층 중에서도 4분의 1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찍지 않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건 한 12% 정도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주로 집회에 많이 나가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의 저런 말씀이 나오는 건데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당 의원 7명 중에 105명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네. 응답한 80여 명 중에 과반 46명이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도 절연하지 말아야 된다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이게 우리 당의 당론은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사실상 다수결로 의원들 중에서는 다수결로 사과와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이 당론이 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말을 그러면 못해요? 아니 뭐다 얘기했잖아요. 언론 보도도 나왔잖아요. 아니, 그래서 언론 보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냐? 이게 당론은 사실상 정해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사과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절연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당론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당론에 반하는 행동은 해당 행위라고 우리 당의 당원 당규에 분명히 지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와 같이 어떤 계파를 내쫓자라고 얘기하는 건 계파 정치로서 역시 해당 행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당직자들 해당 행위한 당직자들이 이제 책임을 질 때가 된 거죠. 아마 이번 노선 투쟁을 통해서 우리 당은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한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 저는 다시 태어날 거라고 믿고요.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은 항상 그래왔어요. 당 대표와 그러면 지도부가 당론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신다는 네, 거죠? 그런 거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당론을 정하는데 국회의원 과반이 응답한 사람들 80명 중에 과반이 46명이 그렇게 그럼 답했거든요. 지도부를 쫓아내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있겠죠. 이제 이 싸움은 시작된 거예요. 아, 이 노선 그래요? 투쟁은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저는 이제 저 12% 정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12% 정도의 기반을 둔 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고 지금 뭐 오죽하면 지난주에는 장해찬 씨가 저보고 한종수 중에 한 명으로 이 당에서 내쫓아야 되는 3명 한종수. 한종수가 뭐예요? 한동훈, 김종혁, 박상수. 박상수. 네, 이렇게 3명을 그렇게 큰 인물이었어요? TV조선에 나와서 그거를 방송을 한종수라고 붙여줬어요. 네. 그 박상수 정도 지금 인물이었다면요. 대변인이 이야기를 강성필 전 부대변인이 본인 급 올리려고 일부러 만든 거 아니에요? 장해찬 씨가 얘기했다니까. 그 방송 화면도 있어요. 둘이 짠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강성필 부대변인이 저한테 그 사석에서 그러더라고. 민주당에서 한종수라 그러니까 한종까지는 알겠는데 수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렇지. 관 올려치기야. 너무 올려쳤어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박상도 변호사께서 너무 나 신났네. 징계 안 해줬으니까 징계해달라고 지금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한종에 대한 공격은 들어갔는데 저는 아직 설렌다 설레. 그게 이제 김용훈 대변인이 뭐 언더73 썸네일 가지고 뭐 학폭이니 뭐니 하면서 얘기하던데 이게 시작인가? 이제 수혜에 대한 공격이 시작인가? 설렙니다. 정수는 나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 진짜 노선 투쟁은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게 배현진 의원이 아주 또 세게 붙었죠. 예. 맞습니다. 배현진 예. 이제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좌에 올라앉았던 천박한 김건희와 그 김건희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이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박한 김건희. 네. 네. 양양자 의원도 계엄은 불법이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사과해야 한다. 그 뒤로도 뭐 이런저런 논란이 좀 당내에서도 있으니까 배현진 의원이 또 뭐 개거 품은 사람들한테 뭐죠 귀국 인사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제대로 좀 싸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당내에 근데 생각보다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런 생각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확실히. 오늘 아침에도 네. 권영진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예. 권영진 의원은 사실 친한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근데 라디오에 출연해서 지금 와서 뭐 단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당무감사하는 거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사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죠.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위기가 조은희 의원도 역시 친한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 70% 당원으로 하는 그 공천 룰과 관련돼서 네.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렸죠.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당 어떻게 진짜 바뀌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뭔가 조금 아니 저는 아까 네. 그 국힘 내에서 의원들 사이에 노선이 정리됐다고 하신 게 너무 의아해서 사실 같은 조사 결과를 보고도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구나 싶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 윤과
절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 여부에 대해서도 네. 반대하는 의원님이 상당히 많았고 뭐 답변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의원님들까지 합치면 30명 이상이 돼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국힘 내에서 이게 완전히 정리된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어쩌면 이 답변 거부에 그러니까 샤이 치는 윤이 있을 수도 저는 있는 그렇게 거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시니 네. 더더구나 굳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함으로써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숨어 계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고 네. 이제 그런 이제 기류를 느끼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장외투쟁을 굳이 국회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장외투쟁을 연이어 나가는 것은 그래도 극우 아스팔트 세력이 그 장외투쟁에서 보여주는 어떤 화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계속 조금 더 응원을 받고 싶고 이런 네.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요거는 우리 이게- 김성열 네. 최고가 좀 분석해 주시면 좋겠는데 배현진 의원의 노선은 뭐예요? 배현진 의원은 확실하죠. 배현진 의원은 원래 돌아설 때 화끈하게 돌아서는 분이라 지금 풍향자를 미련 잡으신 없는 거예요. 스타일이시구나.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배현진 의원이 지금 뭘 맡고 있습니까? 서울시당 위원장 맡고 있죠. 지방선거가 눈앞에 있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수도권은 망합니다. 근데 그 책임은 누가 져요? 배현진 본인이 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까 의원들의 이런 답변을 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으셨는데 이게요 여론조사와 실제 의원총회에 들어가면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의원총회를 가보시면 알아요. 이게 네. 의원총회 이제 주요 당직자 몇 명밖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가보시면요. 분위기를 잡는 바람잡이들이 있어요. 앞서서 물병 던지고 앞서서 나서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발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분위기를 한번 싹 몰아가면 이견이 안 나와요. 의원총회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는 윤석열과 좀 절연하고 싶어 하시더라도요.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목소리 못 냅니다. 예. 그래요? 근데 바로 그 물병 던지고 했던 것에 작년 12월 네. 이 계엄 이후에 그 물병 던지고 하던 것에 참여했던 바로 그 권영진 의원이 오늘 아침에 사과할 건 사과하고 끊어낼 건 끊어내고 이틀 막 하면 안 되라고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 글쎄요 뭐 민주당도 민주당 내부에 그러한 과오에 대해서 스스로 청산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겠지만 국민의 우리 보수당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을 백담사로 보냈고요. 네. 김영삼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을 내란죄로 감옥에 보냈고요.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인 김현철 이사장을 역시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의 어떤 본류라는 거는 법치주의와 원칙을 지키는 건데 그 법치주의와 원칙에 어긋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상가치 내부에서도 쳐낼 건 쳐내자라는 것이 우리의 정신인 건데 그동안 1년 동안 좀 헤매는 동안 민주당이 대선도 이기고 반사 이익을 많이 누렸지만 이제 다시 그 DNA가 살아나기 아니 근데 시작했다. 장동혁 대표로 만들었던 그 전당대회 전과 지금 뭐가 달라졌기에 이렇게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요즘 집회 나오는 인원들 한번 보세요. 우리 그 지역마다 돌아다니는 집회 인원들 네. 뭐 한 몇백 명 수준입니다. 그 당에서 전체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모으는데 그 정도밖에 안 오는 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이게 밑바닥에서부터 민심이 당의 바뀌었다? 밑바닥에서부터 바뀌었습니다. 민심이 바뀌었다? 판이 바뀌었어요 지금. 네. 그래서 보수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정부를 중간에 그만두는 상황이었고 일종의 애도 기간이었죠. 그리고 그 애도 기간이 끝나고 이성을 되찾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세 가지를 좀 분리해서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과 절연할 것이냐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를 할 것이냐는 또 한 덩어리의 문제인 거고 한동훈 당원 게시판 조사를 할 것이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경선 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또 다른 차원의 그러니까 아예 그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여기서 반대가 있고 저기서 반대가 있고 반대가 있다고 해서 목소리가 모인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 한동훈 싶어요. 전 대표는 계엄이나 탄핵에 있어서 그냥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이라는 논란이 결국에 뭐냐면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하는 글을 썼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계엄이 1년 지나고 이와 같이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전 국민이 이 모든 걸 봤는데 1년 만에 그걸 들춰서 색출해서 처벌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어떤 충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도 분위기가 싸늘한 거죠. 아니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한 그 비판하는 게 징계받아야 되고 처벌받아야 되는 거면 아마 우리 국민 5천만 명 중에 12% 빼고 한 4천만 명은 처벌받아야 될 겁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 요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조사한다고 국힘이 이제 얘기한 거고
그럼 이제 조사 들어가는 거는 뭐 지금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거요? 그거 뭐 저기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뭐 알아서 해가지고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욕했어요. 누가 욕했어요. 아마 이러겠죠. 네. 그게 뭐요? 그게 뭐 진짜? 아니 정말 그게 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이건 있어요. 이게 저희 이제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은 참 좀 쪼잔하게 논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네. 예, 이게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거죠. 당시에는 계엄이 벌어지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이렇게 비판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해당 행위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건 사실 뭐 드루킹 사건이나 이 정도의 어떠한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조사를 하니 징계를 하니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당 내부에서 다툼일 뿐이에요. 예, 이런 거 계속 하시는 거 당으로도 좋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그건 있어요. 저는 한동훈 대표도 이 부분은 털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본인 뭐 별로 하신 거 없다면서요. 그러면은 이거 안 털고 가잖아요. 안 털고 가면 계속 꼬리표처럼 붙어 다닐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털어 이거를? 아니 뭐 당무감사에서 김건희 씨랑 윤석열 전 대통령 누가 욕했는지 얘기하겠죠. 자기들이 밝힐 수 있으면. 네. 그리고 누가 김건희 씨랑 윤석열 전 대통령 욕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욕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네. 뭐 그게 뭐 누구가 그 호응을 받겠습니까? 누가 그에 대해서 박수 치면서 네. 아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김건희 씨를 욕하다니 세상에. 누가 이러면서 누가 그러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동의할 건지 알려줘요? 그분들이랑 저기서 내려와라고 얘기하는 한 12% 정도. 근데 저분들도 보면 제가 굉장히 네. 이번 갤럽 조사가 제가 고무적이었던 게 야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도 구나 놀랍구나. 전두환 전 대통령도 은근 매니아층이 있긴 있어. 네. 근데 이제 이런 이슈가 불거졌던 시점이랑 같은 시점에 이제 사과 논의가 나오니까 사실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 사과에 대한 진정성도 사실 별로 반감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내부 당권 투쟁이나 개파 갈등의 이제 연장선 하에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사람들이 다 당리당략적으로 생각하는구나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결국 뭐 사과 자체도 늦었고 사실 지금 해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사과를 하겠다는 세력 또 하지 않겠다는 세력이 결국은 내년 선거 앞두고 눈치 보는 거기에 제일 유리한 게 뭔지를 고민하고 있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정당으로서 기치를 내걸고 법치 수호라는 관점에서 내란이 잘못됐냐 안 됐냐를 냉철하게 평가해가지고 사과한다 안 한다 이런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는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법적으로 혹시 이렇게 익명 게시판을 조사를 해갖고 이거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법적으로 당 내에서 행위에 대해서 네. 그 지금 이야기된 사건은 그 한동훈의 가족들인가요? 친인척들이 예. 뭐 당 해당 행위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예. 당이 예. 조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어떤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 그래요? 그 법률적인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당원 게시판 저도 당원 게시판 가입은 안 해 있어가지고 잘 모르긴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이제 개인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열람 동의나 이런 게 없었대요 아마 그래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예, 위반 그 사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돼서 그래서 뭐 당원들 중에서는 고발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그거는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해볼 문제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예,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개인 정보는 쿠팡에서 털린 걸로 하면 다 나올 텐데. 쿠팡에서 쿠팡과 털린 걸로. 협조를 하네요. 갑자기 쿠팡까지. 집 주소까지 알려줍니다. 네, 다음 네. 뉴스 한번 가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윤석열, 박성재 이 세 사람이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박성재 씨랑 둘이 이제 연락을 한 것이 크게 두 덩어리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2024년 5월이 있는 것 같고 그게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박성재 박성재. 세 사람이 공동체라고요? 예, 특검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야 뭐 당연히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핵심은 수사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예? 세 사람이 서로 힘을 합치고 계속해서 내통했다. 이제 이런 취지인 걸로 보이는데요. 김건희 수사 무마하는데. 네, 두 차례. 지난주에 저희가 뉴스 여러 개 이제 전해드렸는데. 박성재가 등장하던 시점이 네. 전부 다 김건희 수사를 무마하려는 그런 시점이었다. 수사하려고 했을 때 수사팀을 교체하던 2024년 5월에 박성재랑 집중 연락한 상황이 드러났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했을 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던 2024년 10월 그때도 김건희, 박성재, 윤석열이 서로 긴밀하게 내통을 했다. 네. 이제 특검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난주에도 전해드린 뉴스 잘 떠올려 보시면 윤석열이 박성재랑 뭐 통화를 몇 번을 했다. 혹은 뭐 김건희가 박성재 전 장관이랑
그러니까 뭐 텔레그램 메시지 또 전화 이걸 되게 뭐 여러 차례 주요 시점마다 이제 했다. 요게 이제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도 이제 저희가 좀 많이 다뤄졌었고. 실제로 그리고 김건희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났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특검은 그 이 상황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의 그 가장 큰 관심사였던 박성재 네. 전 장관은 아직도 기소가 되지 아니, 않았어요. 왜 기소를 안 하는 거예요? 내란 도대체?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2번 다 기각이 됐고 네, 네. 아직도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네? 특검에서 이제 가지고 나온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에요. 청탁금지법?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다. 박성재 전 장관 예, 청탁금지법으로 일단 기소한다고요? 그걸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내란은 지금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고개 한 덩어리가 있고 네. 이제 김건희 씨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사실은 기소하기가 어려운데 윤석열과 공동체가 같이 네. 했다. 그다음 박성재와도 짬짬이를 했다고 해서 여기서 직권남용으로 기소하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제가 방송 나갔을 때도 저한테 이제 김건희 씨가 그렇게 한 게 어떻게 처벌될 수 있냐고 묻던데 네. 이게 김건희 씨가 지위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위가 없으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들어갈 게 없어요. 이게 그리고 뭐 지위가 없으니까 직무유기가 걸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돈을 주고 받았으면 수뢰죄나 이런 게 들어갈 텐데 또 그것까지는 잘 안 잡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위치인 거죠. 이 영부인이라는 위치가. 그러니까 아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그 청탁을 받아서 뭔가를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돈 거래가 없고 그 다음에 김건희 씨가 지위가 없는 상태였다면 이에 대해서 무슨 어떤 법적 처벌 규정을 찾기가 아마 특검에서도 좀 어려운 것 같다.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딱히 걸리는 게 안 보이는 거죠. 아마 그래요? 그런 고민이 지금 있을 겁니다. 저는 좀 그렇게 안 보이는 게 뭐냐면요. 왜 우리나라 법은 항상 법조인들에게는 이렇게 나긋나긋한지 모르겠어요. 예, 특히 여기 법조인들 다 계시면 죄송한데 정말 그래요. 저는 항상 보면은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서민이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세게 처벌받고 법조인분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가요. 특히 검사 출신 법조인들. 저는 이거 문제 심각하다고 봐요. 제가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판사는 어쨌든 검사가 올린 것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검사 자체가 그 내용을 빼버려 그 혐의를 빼버리면 그 처벌하고 싶어도 못해요. 과연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처벌을 못하는 거냐 아니면 안 하는 거냐. 전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나마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최순실 씨 네. 사태 때 네. 최순실 씨인데 유죄를 받았죠. 그때 그래서 최순실 씨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경제공동체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일 때 경제공동체고 맞아요. 직권남용은 이거는 공모 관계가 맞아요. 있다고 공모관계로 한 해서 것이죠. 공모관계로 네. 해서 직권남용을 공모공동정범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끌고 들어갔었는데 그 개념을 여기서 끌고 올 수 있을지 뭐 하여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네. 뭐 김건희는 그렇다 치고 박성재를 이게 기소조차 못하는 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건 특검 문제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청탁금지법 이제 위반은 될 수가 있는 것이 아, 청탁금지법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근데 거기에 이거는 따라서 행위를 거의 했으니까. 성향이 안 그런데 이제 그걸로 해봐야 뭐 벌금 내고 말 그래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그러면. 민주당 오늘도 사실은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띄운 게 네. 지금 이제 내란 특검 뭐 저기 그리고 여기 특검 3대 특검이 이제 다 하나는 종료가 됐고 네. 12월 중에 다 종료가 되는데 뭐 인력의 부족이나 기간의 제한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사실 본질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윗선에서 얼만큼 개입이 됐는지가 다들 궁금해한 건데 이제 아랫선에서만 다 이렇게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되니까 사실 최혜병 특검의 경우에도 뭐 정말로 윤석열이랑 김건희가 얼만큼 관여를 해서 구명 로비를 했는지가 궁금한 것이고 사실 이 사건도 김건희가 정말로 수사지휘를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내려가지고 자기 사건을 뺐는지가 궁금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장 기각되고 하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진상규명이 안 됐다고 보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특검에서 이제 특검이 종료가 됐을 때 조금 더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혹시 특검이 의지가 좀 부족한 거야? 아니면 사법부가 영 깐깐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장이 자꾸 기각이 되니까 네. 윗선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지를 못한다고 보고 네. 사법부가 그래서 왜 이렇게 해당 정부 인사들 고위급 인사들에 대해서 방패막이를 해주느냐 네. 사법부도 그러다 보니까는 내란에 연루된 거 아니냐 계속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영장 기각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지원 최고위원도 그 변호사시잖아요. 네네. 그죠? 예.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사법부에 대해서는 신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법조인들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특검이 실력이 너무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특검이 실력이 네, 실력이 없다? 없어요. 특히 최상명 특검 같은 경우에는 기각률이 너무 높아요. 아니 이렇게 공소유지도 힘들게끔 유지되고 기소도 못할 만큼 그리고 혈세를 이만큼 썼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기간을 줬잖아요.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이 특검 전국을 가지고 뭐 2년 할 거예요, 3년 할 거예요, 10년 할 거예요. 아니 이 기간을 이렇게 돈 많이 주고 이렇게 권한을 몰아주고 게다가 검사는 또 얼마나 많이 배정했습니까? 지금 일선 사건의 민생 범죄들 수사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검사를 배정을 해줬는데 이렇게 영장 기각이 계속 나는 게 그냥 법원 탓을 하기에는 특검의 실력이 없음을 탓해야 돼요. 너무 실력이 없어요. 제가 요즘 수사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은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답답하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실력이 들고.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특검의 임명은 민주당 쪽에서 심지어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특검이고 민주당에서 추천한 특검 아닙니까? 근데 왜 의지가 없겠습니까? 제가 들은 거는 네. 이제 일선의 지도부는 의지가 강하고 네. 아래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 실질적으로 이 손발이 돼줘야 되는 네. 검사들은 잘 안 움직이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답답해한다 이런 얘기를 검사를 들어요. 안 내려갔어요. 저 그러면은 변호사로서 네. 그건 정말 네. 비겁한 아. 변명이에요. 그건 진짜 비겁한 변명이에요. 진짜. 그래서 사실은 네. 이번에 특검이 종료가 되면 예. 이제 나머지 사건들은 이제 국수본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이 된다고 하는데 예. 사실은 국수본에서 정말로 조사를 잘 해주면 다행인데 이제 그때가 되면 또 이제 야당 측에서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그 압력을 받아가지고 국수본이 조사를 하는데 공평하게 할 수 있겠느냐, 공정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할까봐 저희가 2차 특검 얘기는 꺼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검을 특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왜냐면 돈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성과를 못 내는 특검이 세상에 이런 조직은 공수처 이후 오랜만에 또 봅니다. 아니 도대체 공수처도 그렇잖아요. 도대체 돈을 그렇게 쓰면서 뭘 하나 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이번 특검도 그런데 왜 그러냐면 김건희 씨 특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주가 조작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아니 특검 본인이 그 주가 조작 의혹에 얽매이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2차 특검 문제가 만약에 2차 특검 문제까지 얘기할 거면 이 특검을 특검해야 됩니다. 이 특검은 정말 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특검이 만약에 2차 특검으로 가면 네. 1차 특검에서 기소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차 특검은 1차 기소한 부분을 그럼 뭐 취소를 하고 다시 아닙니다. 한다는 공소유지는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하고. 네, 미진한 부분 아직 수사 보완. 수사가 아직 되지 않고 기소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여죄를 그렇게 조사를 하는 거죠. 2차 특검을 할 수 있다. 예, 예. 저는 2차 특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도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특검이고 국민적 기대도 굉장히 높았고요. 우리 충분한 지원을 해줬음에도 이렇게 결과를 못 내놓고 결과 못 낸 탓을 사법부로 돌린다? 정권이 바뀐 지가 언젠데요? 지금 여당은 민주당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에요. 근데 판사들이 여당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요. 영장 기각률이 거의 90%에 달해요. 이거 사법부 탓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제대로 일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2차 특검을 가야 된다? 글쎄요. 저는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들어있는 거라고 보여요. 특검을 더 이상 해봤자 과연 뭐가 달라질 것인지 저는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 그냥 뉴스 등을 통해서만 뭐 접하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 우리 뭐 최윤경 기자님도 계시지만 이 사람은 그 내란 상황에서 비상계엄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로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구치소 수용 여력도 다 알아보라고 네. 지시하고 근데 기소조차 못 하고 있는 이 상황. 그러고 나서 이제 한다는 게 무슨 청탁금지법 이런 걸로 기소를 좀 뭐 검토한다는 거는 아니 청탁금지법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저는 진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보고 있으면 야 이렇게 방어를 한다고 싶은 모습들이 많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진술을 보고 있어도 이런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최근에 무슨 진술을 했습니까? 국무회의는 정상적으로 열렸다. 국무회의의 주요 인물들을 언급을 하는데 그중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들어가 있었어. 구속영장 기각이 2번이나 나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주요 요인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얘기하잖아요. 아니 혐의를 갖고 있는 분이 저 사람이 내 공범이요라고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 특검은 이에 대해서 영장 하나 성공시키지 못하고 기소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특검입니까? 나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력이 없는 거면 그리고 의도가 뭐가 있는 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있지 무슨 2차 특검, 3차 특검이 아니라 특검을 특검할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 짚고 넘어가고 예, 싶은 건 이제 예. 특검 두 개를 분리해서 보셔야 예, 돼요. 예.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예. 이제 본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박성재 장관과 뭐
김안방 마님과 어떻게 문자를 주고받는지를 따지는 것이고 네. 그 방금 아까 말씀하신 내란 특검, 그러니까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공범은 내란 특검 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네. 그거는 기소를 할 거라고 당연히 보고 그래요? 있고요. 네네. 근데 왜 봐야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이제 뭐예요? 마지막 이제 특검 종료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최대한 충분히 수사를 하고 마지막에 기소를 하겠죠. 이게 국민의 시각에선 그런 거예요. 이제 뭐 김건희 씨 사건이야 우리가 정황상의 의심이 충분히 있었죠.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증거가 없고 증인이 없으면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란은요 우리 다 현행범으로 봤잖아요. 국회에 총칼 들고 쳐들어오는 거 봤잖아요. 그쵸, 예. 예. 그 과정에서 박정대 법무부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뭐 안 가도 왔다 갔다 하고 변명도 하고 다 했잖아요. 옹호했잖아요. 근데 이걸 왜 못 하고 있냐고요. 그럼 국민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추가 수사를 통해서 뭐 대통령실에 어떤 사람 뭐 실질적으로 뭐 밑에서 물밑 작업했던 어떤 사람이 나중에 드러나는 건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미 드러난 사람 뭐 예를 들면 김용현이든 뭐 한덕수든 뭐 최상목이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박성재구 법무부 장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매우 상식적인 일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기소 못하고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매우 참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걸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영장 발부되면 금방 기소하겠거니 생각했는데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을 좀 추가로 보완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뭐 기소가 안 될 걱정은 당연히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 항상 틀려왔어가지고 윤석열 구속 취소부터 석방지부터 모든 뭐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모든 예상이 틀려서 전 불안하지만 아 근데 특검은 민주당에서 임명한 특검이기 때문에 기소에 대해서도 틀린다고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도 특검을 못 믿는다는 건데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좀 심각한 아무튼 뭐 정청래 대표는 특검 김건희 씨 비리가 워낙 많아서 이대로 끝낼 수가 없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들은 추가 특검으로 몰아서 밝혀야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희대 사법부가 특검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법부가 플러스 내란 재판부를 설치하겠다. 연내 사법 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란 재판부, 예, 내란 전담.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뭐 국힘에서는 좀 이게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 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이제 사법부, 그러니까 공정한 사법부의 그냥 판단을 통해서 나와야 국민들이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법조인들은 판사가 그렇게 설득을 하도록 검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변호사는 또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들이 방어력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공격도 무디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심판 탓을 하면서 심판을 교체해서 이기도록 하겠다? 이걸 나중에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격력이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방어력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위헌 요소를 최대한 줄이신다는 거고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저희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을 좀 미리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제 전략적으로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재판이 중지가 되거든요. 이 시간이 끌어지면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석방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좀 급하게 추진을 못했는데 이제 2심부터 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조금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추진 법안을 조만간에 아마 예산 처리 끝나면 곧바로 이제 법안 내란 전담 재판부가 올릴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필리버스터 아마 예상이 되는데 좀 앞순위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너무 불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면은 조희대 대법원장 뭐 식사했다 뭐 했다 결국 아무것도 증거 나온 게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흔들기만 하고 이것도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겠다는 이유는 결국엔 사법부가 제대로 된 판결을 안 할 것이다라는 가정의 전제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나서 만약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정도의 상황이 나오면 그때 얘기를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하면요. 이거 되고 나서 만약에 거기서 처벌이 나요. 그럼 나중에 국민님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심판 자기들 마음대로 세워가지고 처벌했다. 이거 국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무리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동안 사법부가 보여준 행태가 사실은 뭐 구속 취소 사실 결정 때도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을 했었고 그리고 전원합의체 판결 때도 굉장히 이례적인 배당 절차를 거쳤었고
그리고 그때 지금 조금씩 나오는 것이 무작위 배당이 아니었고 뭐 식품전담재판부 쪽에 배당을 했었고 뭐 종이 기록이 아니고 전자기록 받고 그리고 현재 직위원 재판 판사의 재판부의 재판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영장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꾸 기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지 뭐 아무 이유 없이 저희가 사법부를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지금 대장동 재판부 2심에서 그렇게 배당된 거 가지고 우리가 뭐 불만은 표시해도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면서 특별재판부 대장동 특별재판부 만들자는 이야기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라는 시스템 전체를 지금 뒤흔들면서 특별재판부 방식으로 끌고 가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민주당 사법부를 따로 만드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냥 민주당 사법위원회 같은 걸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시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법치주의냐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심판이라는 게 좀 잘못 배정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3심제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공방 이런 변호사나 검사나 이런 식의 공방 변론주의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특별재판부로 매번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사법부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뭐 사기 당한 거 이게 되돌려받는 거 혹은 뭐 소매치기 처벌하는 거 이런 거를 3심 두는 거랑 같은 레벨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건이긴 하잖아요. 이 예를 들면 내란이 됐건 뭐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냐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긴 합니다. 1심 결과도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도 잘 그러니까 1심 말씀주셨지만 만약에 1심이 마음에 드는 게 나오면 어쩌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든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쩌실 거예요? 혹여라도 이제 국민 생각과 너무 배치되게 뭐 이렇게 나오면 아마 그것 또한 그 자체가 이제 전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혼란 내지는 거대한 또 분열로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저는 헌법재판소 4대4 기각 각하 얘기 나올 때 네. 그래도 이거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실제 8대0 인용으로 나왔잖아요. 우리 법조인들은 그런 믿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1심에서 안 되면 2심에서 다툴 수도 있는 거고 2심은 지금 이재명 정부잖아요. 심지어. 네. 근데 이런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굳이 이런 무리수를 왜 두려고 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1인 1표제 요게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대의원 네. 권리당원 1인 1표제로 하는 당원 당규 개정을 앞두고 이제 반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개정안을 의결하려고 했는데 예. 당 안팎에서 계속해서 반발이 있었고 민주당 당원들이 남부지법에다가 민주당 상대로 당원 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황이어서 반대 집회도 하는 모양이죠. 예,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 1인 1표제에 대한 우리 최고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오늘 오후 토론에 참석합니다. 발표자로. 예.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평당원 최고위원이라는 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뺄 수도 없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렇겠네요. 예, 제가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과정에서 예상 면접 질문이죠, 이거는. 1인 1표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하는 저는 당연히 당원 주권을 위해서 1인 1표제를 해야 됩니다. 약간 모범 답안처럼 돼 있던 건데 사실은 이게 갑자기 뭐 진전된 논의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023년에 김인경 혁신위원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혁신안에 이미 1인 1표제를 해서 대의원에 대한 가중투표를 폐지하자라는 안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그때 대의원 그러면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하고 보완할 것이냐는 대안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인 1표제 하자고 했는데 중간에 일부 반발이 있어서 절충이 돼가지고 60대 1에서 20대 1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미완의 과제를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사실은 정청래 당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때 선출이 되는 과정에서 네. 이거를 본인의 주된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사실 그때 한번 당원들로부터 이 공약에 대해서 어느 인정을 정도 받은 것이다. 수기나 인정은 받았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절차를 계속 보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지 않아도 무관한 그 전 당원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한번 투표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네. 또 이번에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니까 그렇다면 최대한 보완책을 더 얘기해보자라고 해서 토론회도 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1인 1표제든 아니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당원 70% 여론조사 30% 이런 이야기들도요. 뭐가 항상 핵심이냐면요. 그 룰을 바꾸는 사람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이에요. 지금 이 당원 주권주의 해가지고 1인 1표제, 예, 저희도 대의원제가 없다 보니까 그냥 저희는 옳은 방향으로 봅니다. 보면 다만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경론이 벌어지는 거는 이걸 했을 때 이걸 추진하고 있는 지도부, 특히 정청래 당대표한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다. 라는 면에서 지금 이제 논란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역시 국민의힘에서 7대3 룰,
이것도 역시 지금 장동혁 체제 그 지도부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저 1인 1표제는 권리당원하고 대의원 그걸 똑같이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김민석 방지룰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저 7대3 저거는 한동훈 방지룰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당원들이 사실 그렇게 들으면 당원들이 사실 굉장하게 서운하고 본인들의 어떤 정치 의식을 너무 낮게 평가한다고 해서 분노할 수 있는 지점인데 김민석 총리님이 당대표 후보로 내년 전당대회에 나오시는데 당심 대의원에 비해서 당심이 김민석 의원을 덜 지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전제하는 것도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박찬대 의원에 비해서 정청래 의원에게 당심이 더 많은 투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 좀 납득하기는 어렵고요.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고 정청래 당대표가 1년 동안에 지도부 당대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평가를 해서 당심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 당심이나 대의원들이 뭐 오더를 내린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고 그런 시대는 이제 민주당의 당원 규모를 봤을 때는 네.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 당대표는 확실히 나와요? 아, 그건 전 모릅니다. 저는 전혀 그 정부 쪽 인사원님과는 제가 전혀 교류가 없습니다. 네, 나오는 너무 느낌이었는데. 급하게 모른다고. 저는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나오는 느낌이었어. 네. 힌트 많이 얻어갑니다. 아니,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역시 뭐 최고위원이라 다르시네. 전혀 정보의 질이 달라요. 네, 정보의 질이 다르네. 나도 최고위원인데 좀 물어봐줘요. 그래도 거기 누구 나와요? 아니, 95%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95%? 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네. 그 장경태 의원의 추행 혐의가 있었잖아요. 지금 일단 그 피해자인 A 씨는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장 의원이 한거불능 상태인 자신을 주변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추행했다라는 주장이고요. 장경태 의원은 이것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에 대한 데이트 폭력이 있었는데 거기에 자기가 끼어 있었던 거다라고 데이트 폭력이요?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거는 추행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피해자분의 입장이 혹시 좀 나왔나요? 뭐 예를 들면 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분의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피해자분이 지금 고소를 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피해자분이. 근데 지금 보면은 피해자분이 고소를 했는데 피해자분은 일단은 자신은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고 있는데 데이트 폭력이라고 장경태 의원이 그에 대해서 아니다. 사실 피해자는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피해자의 의사겠죠. 어떤 의사와 네. 피해자의 증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크게 다루지 않는 게 피해자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2차 가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다만 전 이 사건에서 너무나 선택적 정의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늘 여성단체를 비롯해서 여성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해자의 눈물이 곧 증거다. 증거 증인 없어도 먼저 피해자 편 들어주시고 그렇게 가셨었잖아요. 근데 왜 자기들만 관련이 되면 갑자기 피해 호소인이 되는 거고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쪽으로 가시는지 왜 기존에 하던 것과 스탠스가 달라지는지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마 오늘 아침인가 여성단체 한 곳에서 뭐 아마 성명을 좀 내긴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내셨죠. 네, 장경태 의원에 대한 뭐 비판 성명을 낸 걸로 제가 뉴스를 보긴 했었는데 그런 선택적인 분노는 안 된다. 네, 게 그렇습니다. 김성열 최고의 의견이시고요. 하여튼 요건 지금 그 가해자와 가해자의 그 이른바 남자친구로 알려진 사람이 또 정치권 뭐 관련된 사람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피해자, 네네. 네. 예, 피해자 참. 예, 피해자와 피해자의 뭐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또 정치권 인사라는 얘기가 또 장경태 의원 발로 나오면서 2차 가해 얘기도 좀 나오곤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특정이 좀 될 수가 있어서. 네, 말씀하신 대로 예. 이제 뭐 법조인이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주로 성비위 사건이 뭐 그 영상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많은 경우는 별로 없고 맞아요. 양쪽 진술을 가지고 이제 신빙성을 주로 다투는 식으로 사건이 진행되다 보면 결국은 그 진술 뭐 고소나 진술이 얼만큼 믿을만한지를 따지는 과정에서 그 주변 정황들을 계속 찾아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2차 가해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에서 이제 윤리감찰단 통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 또 이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니 조금 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당에서도 좀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당에서 근데 조사할 수 있는 게 뭐 어떻게 조사를 해요? 당 그냥 물어보는 거. 영상이 그때 있으니까 그, 영상이 그거 있다고 같이 하니까 보게 영상도 되지 받을 않을까 수 있고 싶은데요. 또 본인에게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요거는 민주당으로서는 좀 뼈아픈 부분이 좀 되겠네요. 현재까지는. 그렇기도 하고 네. 예, 좀 선거를 앞두고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에 대해서 사실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많으시고요. 이제 또 과거에 이제 아까 얼핏 하셨던 말씀이긴 한데 이제 예전에 뭐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 뭐 이런 것도 얘기했을 때도 빨리 탈당이나 출당 조치를 해가지고 본인이 소명하고 돌아와라 이제 이런 목소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그 김남국 의원 사건도 보면 지나고 네. 나면 뭐 수사라든지 사건이 좀 악용이 되고 결국은 네. 뭐 여러 건 조사를 하다가 기소는 한 건만 하고 또 무죄가 나고 이런 걸 보면 네, 사실은 네, 어떤 사건화됐다고 해서 곧바로 정치적인 권리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렇게 그거는 생각합니다. 자충수예요. 만약에 그러다가 물론 아직 확정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이시잖아요. 정경태 의원께서 지방선거를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런 구선수를 아는 채로 선거를 치른다?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는 하나 민주당 사정을 몰라서 그런데 저희 당은 당협위원장들이 지방선거 공천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당협위원장들. 예. 민주당은 시당위원장이 공천에서 영향력이 더 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아 이제 시도당에서 공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예. 그 공관위원회에서 이제 뭐 선거 관리 이제 저기 자격심사나 그 공천 과정을 쭉 관리를 하는데 그 절차 중에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많이 듣죠. 그런 구도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YTN 최재주 변경 승인 취소됐다는 그 법원의 뭐 뉴스도 좀 있었는데 그러면 YTN은 어떻게 다시 원래대로 복귀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좀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TN 같은 경우가 유진의 네, 그때 유진그룹이 대주주가 한번 넘어갔었죠. 대주주가 최대 주주가 되었는데 네. 그 당시에 방통위가 2인 체제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방통위 2인으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게 그렇죠.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제 사실 이거 다시 법원이 사야죠. 진짜 비겁했던 게 이제 가처분도 충분히 기회가 있었는데 맞아요. 그때 판단하지 않고 이제 와서 지금 판단을 뒤집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이제 다시 한전이랑 마사회가 보유했다가 유진으로 넘긴 지분을 다시 이제 그 백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되는 봐야죠. 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봐도 법원의 판단을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정말 아니, 법원의 일희 판단이- 일비해야죠. 이렇게 판단을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 정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가 이게 완벽하지가 않다 보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면 법원이 예를 들어 유진그룹이 그럼 뭐 YTN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좀 김민석 총리가 얼마 전에 정부자산 매각에 대해서 딱 중지를 시키고 전수조사해라 하고 YTN 지분을 딱 꼭 집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원상 회복 등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원상 회복 쪽으로 많이 무게를 두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2인 2명 가지고 이런 방송사를 매각하는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되는 네. 일이었어요. 예, 이제 정상으로 잡혀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근데 저희가 또 말도 안 되는 쭈꾸미 갖고 왔습니다. 와, 이런 쭈꾸미가 또 있을까 싶어요. 벌써 저는- 드시고 계세요. 네, 세상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세상 많은 쭈꾸미 저도 먹어봤습니다만 이건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탱글탱글한 쭈꾸미가 세상에 있었나 싶습니다. 네, 그 보통 쭈꾸미 이제 가게 가서 먹어도 이게 좀 하다 보면 좀 질겨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이상하게 너무 탱글해. 진짜인데? 진짜 맛있죠. 네. 진짜요. 좀 이거 얼린 거 아니라 생인 거 같은데요? 좀 심해. 이거 제가 요리를 직접 해서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쭈꾸미가 따로 포장이 돼서 와요. 그리고 양념이 따로 있고 떡이 따로 그렇지. 있는데 먼저 이 양배추 왕창 넣고 대파나 이런 거 넣고 기름에 같이 볶으시다가 쭈꾸미 넣고 양념 넣고 짧게 확 볶아주면 진짜 맛있게 양도 푸짐해요. 한 팩하면 한 3명 정도 먹을 수 있게. 이거 밀키트인 거죠? 밀키 절반은 그렇죠. 그쵸? 이분들이 네. 다 하신 거죠. 밀키트는 밀키트인데. 밀키트인 거죠. 사 먹어야겠다. 신기하네. 이건 진짜 맛있다. 네. 우리가 쭈꾸미를 가게 가서 먹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불맛이 나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불맛이 나네. 나. 신기하게. 네. 불이 희한해요. 하여튼 얘는.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정말 근데 네. 탱글탱글한 게 살아 있어서 그게 진짜 좋네요. 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자, 이거는. 탱글 쭈꾸미 한 팩당 600g 넉넉한 대용량. 그래서 한 팩이 아니라 그러니까 3팩 그러니까 2+1 3팩이 가면 9인분 정도 되는데 이게 35,900원. 9인분에 35,900원이면
보통 이제 쭈꾸미가에 가면 1인분에 그래도 한 12,000원 정도 하잖아요. 예, 한 3인분 가격에 9인분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탱글탱글한데. 아, 이거는 난 좀 말이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예.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예, 이거는 하여튼 그냥 사시면 됩니다. 굳이 뭐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면 많은- 진짜 손님도 치를 수 있고 진짜 편하게. 그러니까요. 네, 한 끼. 아니 제가 장르만 여의도에서 많은 광고에 참여해왔지만 이건 진짜 살 것 같아요. 내일 사서 진짜 먹어보고 다음 주에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주는 거 자체는 맛에 자신이 있으니까 잘 먹어보고 하라는 거 아니야. 맘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제 예전에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갔는데 이게 먹을 게 놓여가지고 저는 모르고 그냥 먹었거든요. 근데 광고 끝나고 먹으라고 막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구교영 정치비상구도 광고 많아요? 그때 무슨 뭐 홍삼이었나 뭐 아무튼 뭐 했었는데 제가 눈치 없이 그냥 저희는 혼자 진심, 먹었다가 광고에 진심이에요. 네, 하여튼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실속 구성으로 만들어진 요 탱글 쭈꾸미 요거는 그냥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고민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얘는 다만 쭈꾸미 언제 품절될 건가 그것만 고민하시면 되고요. 아마 남들 사기 전에 빨리 사지 않으면 쭈꾸미가 여러분 순서까지 안 돌아올 수 있다는 거 그것만 걱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크리스마스에는 빨간 음식을 먹어야 돼요. 녹색 쿨 위해서. 호호호.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할아버지와 함께. 산타 할아버지와 함께 네. 같이 먹는 거죠. 우리 아버님도 왜 이렇게 벌써 땀을 막 흘리세요? 아 너무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이거는. 아 근데 진짜 이거는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자, 하여튼 세 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탱글 쭈꾸미 꼭 주문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